결혼식 날 나는 행복보다 피곤함이 먼저 찾아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내 미래의 예고편이었다.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뒤풀이가 끝났을 무렵 장모님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사위, 우리 딸은 귀하게 키워서 집안일 하나도 안 시켰어. 앞으로도 그러게 알아둬. 나는 웃으며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귀하게 키웠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일 줄은 그때 몰랐다. 결혼식 당일 밤, 드디어 아내와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나 싶었던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처제가 들어왔다. 언니 혼자 무서워한다. 나 오늘 여기서 잘게. 처제가 신혼 첫날, 우리 방 발치에 이불을 펴는 모습을 보며 나는 황당함을 넘어 현실감이 사라졌다. 아내는 태연하게 우리 가족은 원래 이렇게 가까워라고 했다. 그때는 그 말이 따뜻해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처월드의 계문이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처가는 매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찍은 커플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면 장모가 말했다. 딸이 힘들어하는 표정인데 사위가 잘 챙겨야지.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내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나와 아내 둘이 아니라 처가 전체와의 합동 프로젝트 같았다. 하지만 이게 어디 시작이겠는가. 진짜 지옥은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을 아직 모르는 채 그저 시댁보다 처가가 낫다는 주변 말만 믿고 있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문이 서서히 닫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가 임신을 하자 장모님은 아예 상주 모드로 바뀌었다. 출근 전에는 죽 한 그릇 들고 와서 먹였다며 나를 자랑하듯 꾸짖고 점심에는 반찬 보따리를 들고 와 냉장고를 뒤집어 엎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위, 애 낳고 나면 우리가 신혼집에 들어가야겠어. 산후조리는 내가 제일 잘해.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어머니, 병원에서 산후조리원도 추천하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이 콧방귀를 뀌었다. 산후조리원은 돈만 잡아먹는 데야. 우리 딸은 엄마 손이 최고지. 그 말이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정말 일시적으로 도와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 당일, 장모님은 병실에서 방명록 받듯 선언했다. 우리 이제 이 집에서 같이 지낼게. 아이 보려면 그래야지.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장인 장모 처제가 3일 만에 짐을 싸들고 신혼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진짜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장모님은 첫날부터 룰을 정했다. 사위는 분리수거 담당, 설거지 담당, 재활용 담당. 딸은 아이 봐야 하니 절대 고생시키지 마라.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장인은 내 거실 의자를 자기 자리라며 점령. 처제는 우리 침실 바로 옆방을 공부방이라며 차지. 냉장고에는 장모님 음식만 가득.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처갓집 별채가 됨. 나는 집에서 내 숨소리조차 눈치를 보게 됐다. 가끔씩 생각했다. 그래,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애 키울 땐 도움을 받는 게 좋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순진해서 하는 생각이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아내나 나도 아니었다. 장모님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모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내 인생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위는 원래 결정권이 없어. 우리 딸이 하는 대로 가면 돼. 그 말에서 나는 묘하게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 소름의 의미를 아직은 몰랐다. 합가 한 달 차, 난 이미 지쳐 있었다. 퇴근하면 내 집이 아니라 심사위원 3명이 기다리는 법정이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장모님이 먼저 말했다. 왜 이렇게 늦어? 애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옆에서 장인이 한마디 보탰다. 사위, 요즘은 가정이 우선이야. 회사 핑계 대지 마. 처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형부는 애정이 좀 부족한 듯. 나는 회사에서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책상을 치고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소리 한 번 못 냈다. 기저귀 갈다가 실수하면 장모님이 혀를 찼다.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굼떠? 남자들은 참 속 터져. 아이가 울면 장인은 말했다. 사위가 안 와서 그래. 남자 품은 차가워서 애가 싫어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살림을 도와도 문제였다. 내가 설거지하면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다. 내가 빨래하면 남자는 빨래 접는 감이 없다. 내가 청소하면 청소기는 여자 손이 익숙해야 한다. 도대체 뭘 해야 정답인 건가? 아니, 애초에 내가 뭘 해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구조였다.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아기 목욕시키던 날이었다. 물 온도가 조금만 미지근해도 장모님이 소리를 질렀다. 애 얼어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아내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내 남편은 참 부지런한 척만 하는 사람 같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사위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다. 하지만 이 집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 다음 일은 내 인생에서 2번째로 큰 충격이었다. 그날은 출장 때문에 밤 11시에 도착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장모님이 서 있었다. 사위, 지금 몇 시야? 애 있는 집에서 이 시간이면 어쩌자는 거야? 마지못해 사과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내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 제 방이 왜 잠겨 있죠? 장모님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 거긴 우리가 잠깐 쓰고 있어. 장인 어른 허리가 아파서 누울 때가 필요하잖아. 내 방을 내가 결혼 전부터 쓰던 가구, 책상, 옷장까지 있는 그 방을 나는 참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졌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뒤이어 나온 아내의 말이었다. 여긴 우리 집이야. 오빠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방, 내 공간, 내 결혼. 모든 게 사라졌다. 그날 밤, 장모장인 처제는 내 방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서 담요 한 장 덮고 누웠다. 처제가 문틈으로 말했다. 형부 밤에 좀 조용히 움직이세요. 우리 방에 소리 들려요. 그 말과 함께 문이 딸깍 닫혔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그런데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 내가 상상도 못한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말했다. 오빠 아빠가 그러니까 장인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충격적인 말을 했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사실 아빠가 우리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가 있었어. 나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뭐? 반대했다고? 아내가 눈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가 그러셨어. 저 사윗감은 우리 집 스타일 아니다. 딸이 고생한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 등살에 못 이겨서 더 집착하듯 오빠한테 간섭한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식구 취급을 못 받았는지 알 것 같았다.
장모는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남편의 사위 무시를 만회하듯 과하게 통제했던 거다. 그러니까 결국 장인은 처음부터 날 인정하지 않았고, 장모는 그걸 감추려고 나를 과하게 조종했고, 아내는 그 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했고, 처제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 날 무시했고,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처가 간섭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구조적 압박이었다. 나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아, 이 집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애초에 없었구나.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다. 장모가 소리쳤고, 장인은 막으려 했고, 처제는 비웃었고, 아내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나선 후 저는 막막함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등에 맨 가방 속에는 옷가지 몇 벌과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 사위로서의 지난 시간의 무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거리의 찬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지만 적어도 이 공기는 저를 심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낯선 모텔의 가장 구석진 방을 잡고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문득 지난 몇 달간 제가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장감, 밥을 먹을 때도 숨막히는 침묵, 장모님의 날카로운 지적, 장인의 무거운 시선, 그리고 처제의 비웃음 섞인 중얼거림. 그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감옥의 간수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돕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인 머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위는 원래 결정권이 없어. 장모님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역할, 심지어 한 인간으로서의 자율성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짐을 싸들고 나오는 순간 아내의 마지막 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어. 그건 나중에 말할게. 무엇일까요? 이미 장인의 결혼 반대와 장모의 과도한 통제라는 처월드의 구조적 압박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처가 식구들 몰래 숨겨둔 빚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아내의 병력? 아니면 설마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된 일일까요? 수많은 가정이 제 머릿속을 휩쓸었지만 어떤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더 큰 비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밀이 뭔지 말해줘.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불안감은 고요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던 잘못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댁보다 처가가 낫다는 주변의 아니란 말만 믿고 결혼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것. 그 순진함이 지금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는 전쟁터였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 역할과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하고 동료와 협력하며 저의 결정이 곧 회사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이틀간 병가를 냈습니다. 잠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히 제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모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혼, 아이는, 그리고 그 더 큰 비밀은
모든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디야? 당장 들어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 목소리는 울음 섞인 짜증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장모님의 안위와 제가 돌아와야만 해결되는 집안의 불편함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 역시 이 처월드라는 시스템의 가장 충실한 부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돼. 하지만 당장 그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비밀이 뭔지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몸을 떨었습니다. 드디어 비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집에서는 안 될까요? 그 비밀은 처가 식구들에게도 들려서는 안 될 만큼 중대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저희가 처음 만났던 조용하고 오래된 카페 구석 자리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는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젖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이 모든 걸 말하지 않은 건 오빠를 지키려고 그랬어. 저는 그 말이 솔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이제 와서 지키려고 했다는 말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들렸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아빠가 오빠와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어. 아빠는 오빠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 집안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중간에서 우리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빠에게 이 사위는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우리 딸을 위해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거야. 여기까지는 제가 어제 들었던 구조적 압박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겠어. 그래서 더 큰 비밀이 뭔데?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식 전에 아빠가 오빠네 회사에 찾아갔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회사에? 왜? 아빠가 오빠 상사를 만났어. 오빠가 결혼 후에도 처가에 충실하고 회사 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약을 받으려고 압력을 넣었던 것 같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는 제 자존심이자 제가 현실에서 유일하게 제 힘을 인정받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곳까지 침범했다니. 그들이 저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회사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아니, 아빠가 얼마나 은밀하게 움직이는지 알잖아. 아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비밀은 우리 딸, 그러니까 아이 이름 때문이야. 저는 순간 아이 이름을 짓는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항상 시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조금이라도 제 의견을 넣으려 했지만 결국 처가에서 정해준 이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더 큰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 이름, 그거 어머니가 장명소에서 받아서 정한 거잖아.
그게 무슨 비밀이 된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이름 아빠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빠의 친형, 즉 우리 외삼촌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어. 원래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은 따로 있었어. 하지만 아빠가 계속 자기 형님을 기리는 의미로 이 이름을 써야 한다고 우겼고, 엄마는 아빠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대. 저는 그게 왜 큰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과하다 해도 그게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딴 게 왜 그렇게 큰 비밀이야? 그냥 외가 쪽의 깊은 바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내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문제는 그 이름이 아니라 아빠가 그 이름을 통해 오빠를 자신의 친아들 대용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야. 카페의 시끄러운 소음이 갑자기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빠는 오빠에게 사위로서의 역할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아빠는 오빠에게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 그 이름은 그 증거였고, 장모님이 오빠를 통제한 방식도 아빠의 아들 대용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위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 취급을 받았던 것이 제가 모든 일의 결정권을 빼앗기고 끊임없이 지적과 통제를 당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장인어른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도 내가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 대용이라서? 아니, 그게 또 다른 비밀이야. 아빠가 오빠를 싫어했던 진짜 이유. 그건 오빠가 우리 아빠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야.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처월드의 압박이 결국 장인어른의 비뚤어진 가족애와 과거의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저는 아내의 다음 이야기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온 뒤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끌려다닐 여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회사 방문 기록과 아이, 장명 과정의 특이점을 포함하여 이 모든 상황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돌아와. 엄마가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변호사와 함께 장모님을 만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장모님은 혼자 나오셨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닌 늙고 지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옆에서 공증인처럼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내가 나간 뒤로 우리 집은 엉망이 됐어. 내가 있었을 때는 모든 게 통제됐는데.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이 저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늦는다고 다그치고 심지어 내 방까지 빼앗은 건 사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우리 집의 가장 완벽한 부품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래야 우리 딸이 편하고 내 남편이 안심하고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마지막까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가장 큰 비밀이 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아빠의 트라우마, 아들 대용품, 본인의 무기력함을 모두 털어놓았는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또 무엇일까요?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딸에게 다른 사람과 교제했던 과거가 있었어. 아빠는 그 남자를 정말 싫어했어. 그 남자 역시 너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가정보다 자기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지. 아빠는 그 남자 때문에 딸이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했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왜 저의 결혼 생활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으니까요. 그럼 그게 왜 비밀이라는 겁니까? 장모님은 마침내 가장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그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그 남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와 똑같은 곳에 입사하도록 알선했어. 그리고 내 상사에게도 너와 그 남자를 비교하는 식의 은근한 압력을 넣었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는 너와 그 남자 사이에서 누가 우리 집의 통제에 더 순종하는 사위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했던 거야. 너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이 사위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으려 했지. 내가 그 남자보다 더 순종적이고 가정적이라는 것을 아빠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아빠는 딸이 다시 통제되지 않는 남자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까지 숨겼던 진실은 그녀의 과거, 남자와 저를 비교하는 아버지의 잔인한 시험에 대해 그녀 스스로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서 통제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너를 이용했어.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위가 아니라 통제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험용 표본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비로소 이 관계의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님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최대한 양보하는 선에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제가 통제받았던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처월드에 남겨두고 오직 저 자신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등의 맨 가방 속에는 더 이상 사위로서의 무게가 아닌 자유를 향한 가벼운 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